나만의 건강이 아닌 우리 모두의 건강을 생각하는 방송.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개념 방송. 들리는 신문 히포크라테스. 안녕하세요. 박쌤 박재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변 김선욱입니다. 요즘 새벽부터 일어나서 축구 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피곤합니다. 안 볼 순 없더라고요. 그래도. 네. 예, 지금 박쌤 얼굴이 완전 피곤해 지쳐가지고 다크서클이 입 주위로 내려왔습니다. 네, 월드컵 네. 축구하고 조찬 모임 두어 개 하고 네. 겹치니까 아주 네. 힘들더라고요. 그러게요. 예,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의 16강 진출 여부가 갈리는 경기인 벨기에전이 열리는 하루 전날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벨기에 경기가 27일 새벽 5시에 시작되니까 이 방송이 나갈 때는 이미 승패가 갈려져 있겠죠. 예, 부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 이영표 해설위원이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언제 우리보다 만만한 상대랑 싸워본 적이 있느냐. 그러게요. 네. 네. 뭐 어차피 우리가 출전 팀 중에서 랭킹도 가장 낮은 편이고. 네. 끝에서 두 번째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뭐 하여튼 좋은 결과가 있어서 지금 들으시는 분들 기분이 좋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변, 오늘 말이죠. 네. 우리가 녹음하는 오늘 6월 26일. 네. 이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6.25 다음 날이죠. 6.25 다음 날. 네. 네. 6.25 다음 날인데 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날인데요. 6월 26일은 UN이 정한 고문 피해자 지원의 날입니다. 그런 날도 있어요. 네. 이 1998년에 처음 기념 행사를 가지기 시작해서요. 네. 올해 이제 벌써 17년째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도 95년에 이미 고문 방지 협약에 가입을 한 상태인데 네. 아직까지 이 고문 피해자들을 지원하거나 가해자들을 뭐 처벌하는 관련 고문 관련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만 되어 있고 예. 아직 통과가 안 된 상황이죠. 예전에 이모모 경감 네, 이근한. 네. 예. 그분에 대한 뭐 수사, 뭐 재판 이런 상황들은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예. 그 법안의 이제 내용 중에 보면 고문 가해자는 뭐 시효를 좀 네. 이렇게 중단하거나 늘리거나 해가지고 예. 나중에라도 처벌할 수 있게 하고 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왜 그런지 국회에서 통과가 잘 안 되더라고요.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어제 그 관련 행사에 하나 갔다 왔는데요. 인권의학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이 고문 당하는 그 고문의 그 현장에도 가끔 의사들이 있어요. 그렇죠. 의사들의 의술을 이용한 고문. 아니 뭐 그런 건 아닌데 나쁜 의사들. 고문 그 당하는 마루타 뭐 거기도 전부 다 의사들이 한 거잖아요. 일본. 그렇죠. 네. 아니 뭐 그건 이제 네. 고문은 그것도 고문인가? 하여튼 그 네. 고문 현장에 그 의사가 가가지고 고문 당하는 사람들을 살펴보고 뭐 하는 건데 언뜻 생각하면은 뭐 이렇게 그분들을 위해서 뭔가 의료 지원을 한다, 돕는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게 굉장히 잔인한 거예요. 피해자 얘기 들어보면 어느 날 와가지고 이렇게 의사가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뭐 진찰을 하고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가잖아요. 그게 정말 무섭대요. 더 무섭대. 야, 아직 괜찮으니까 더 조져라. 해라. 이런 느낌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거기 그 의사가 그럼 누구냐? 뭐 대개는 뭐 군의관이거나 아니면은 그런 특수한 뭐 경찰 조직이나 이런데 고용되어 있는 의사라서 잘 드러나진 않는데 하여튼 이 고문에 참여하는 의료인 문제 이거는 사실은 크게 이슈화된 적은 없지만 이쪽 분야 몇몇 분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지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네. 어쨌든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 인권과 의학에 관심 있으신 분들 인권의학연구소라고 있으니까요. 거기 홈페이지 가셔가지고 한 달에 한 10,000원씩이라도 좀 후원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뭐 의사들 그 의학연구소는 대한자가 붙어 있는데 거기도 대한인권의학연구소 아니요, 아무 내용도 없어요. 그냥 인권의학연구소라고만 네.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좀 우아한 얘기라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 좀 평소보다 오프닝을 길게 했는데요. 네. 다양한 소식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6월 27일자 히포크라테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한샘입니다. 들을수록 건강해지는 유익한 방송, 듣다 보면 빵 터지는 유쾌한 수다, 이름하여 나는 의사다 밑줄짝. 수다쟁이 깜신과 교회 오빠 양깡이 들려주는
건강 시크릿.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다시 밑줄 짝. 나이사로 오시오. 웰컴. 자,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청년의사신문 송수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수연입니다. 네, 목소리가 계속 좀 톤이 다운돼 있는데 혹시 뭔 일 있으세요? 별일은 없는데 축구 보는구나. 저도 축구 보느라 잠을 네. 들자서 그런가 봐요. 그래요. 네. 그 리베이트 투아웃제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제약 관련 내용입니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일명 리베이트 투아웃제 때문에 제약사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소식 좀 전해주십시오. 네, 이 리베이트 투아웃제는 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2번 이상 리베이트가 적발된 의약품의 제공 금액과 횟수에 따라서 보험급여 목록에서 제외하는 제도입니다. 보험급여 목록에서 제외한다는 건 사실상 퇴출로 퇴출이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네. 이게 1억 원 이상 리베이트가 적발된 의약품은 1년간 급여가 정지되고요. 또 해당 품목으로 리베이트가 적발되면 아예 급여 목록에서 말씀드렸듯이 삭제됩니다. 그 리베이트 규모가 1억 원 이하일 때는 3회 적발 시 급여 목록에서 영구 퇴출됩니다. 근데 뭐 퇴장 방지 의약품, 뭐 희귀 의약품, 동일 제재내 단독 등재 품목 등은 이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고요. 그렇죠. 그런 하나밖에 없는 약인데 그렇죠. 리베이트가 적발됐다고 퇴출시켜버리면 피해자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네, 대신 그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4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아예 뭐 제재를 하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것을 두고 제약업계에서는 뭐 다양한 경우를 예로 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그중 대표적으로 예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리베이트를 하지 않았음에도 공동 판매를 했다는 이유로 일종의 연좌제가 적용될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좌제라는 단어도 나왔는데요. 공동 판매가 뭡니까? 예. 그 저 다국적 제약사하고 국내 제약사, 뭐 혹은 국내 제약사 2개 뭐 이렇게 엮어가지고요. 그 한 개의 제품인데 2개 이상의 회사가 같이 판매하는 거. 그 뭐 보통 코마케팅, 코프로모션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뭘 걱정하는 거냐면 다국적 제약회사 A라는 회사의 제품을 국내 영업망이 좋은 B라는 국내 회사랑 코마케팅을 하는데 그 국내 B 회사가 예를 들어서 리베이트를 뿌렸어. 네. 적발이 됐어. 네. 그러면 그 제품이 퇴출되면 A 회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억울하다, 뭐 이런 거죠. 우리는 안 했는데 이런 거죠. 글쎄요, 그게 그런 B를 선택한 A의 잘못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도 그렇죠. 하죠. 네. B의 특성이 그 영업망이 좋다는 뜻은 네. 리베이트를 활용한 영업망도 좋다는 뜻일 수도 있는데 참 좋은 지적이에요. 이용할 좋은 때는 지적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용하고 처벌받을 때는 그것 때문에 처벌 연좌제다 해서 빠져나가. 이거는 안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요. 그거 좋은 말이에요. 영업망이 좋다라는 게 과연 정확하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요. 그 의미가 뭐냐라는 거죠. 그러네, 우리나라 현실상. 네, 영업망이 좋다. 그 말 국민을 바보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응? 갑자기 국민을 바보로.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어쨌든 코 프로모션 이게 비교적 흔한 형태인데 그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네, 이게 뭐 말씀하셨듯이 국내 제약사들은 그런 방식으로 판매 대행을 하고 있는 제품을 적어도 1개 이상씩은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전체 매출의 대다수가 이런 판매 대행으로 이루어진 제약사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 자기네들이 생산하는 건 없고? 그렇죠. 네, 어쨌든 긍정적이든 간에 부정적이든 간에 이게 우리나라 제약 업계의 현실이기도 한데 이런 상황에서 뭐 일반적으로 코프로모션이 하나의 제품을 두 제약사가 공동으로 판매하는 아까 말씀하셨듯 그런 형식을 띠기는 하는데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시행되면 공동 판매사의 불법 리베이트 행위에 따라서 품목 허가권자 원래 그 품목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제품에 대한 보험 급여 정지 또 아예 리스트에서 빠지는 이런 행정처분이 적용될 수 있어서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것도 또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기준이. 그래서 뭐 일부분은 동일 성분의 제품이지만 제품명을 달리해서 판매하는 형태라면 흔히 뭐 제약업계에서 반발하고 있는 이런 연좌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품명을 달리하면 그게 뭐라 그럴까 이게 브랜드 그 효과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는 원하지 않는 방법일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어쨌든 복지부 입장에서는 성분이 같아도 이름을 다르면 각각 등재돼 있기 때문에
그 연좌제에서 하네요. 벗어날 네.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약간 기준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이 투아웃제를 당장 7월부터 시행하는 것 자체로 이렇게 부작용들이 많이 생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리베이트에 대한 기준 자체가 좀 모호하다는 지적들을 예전부터 좀 해왔었잖아요. 그 연장선상에서도 불만들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리베이트를 안 받으면 사실 제일 좋은데 그렇죠. 리베이트에 대한 기준은 모호하다는 건 어떤 의미죠? 그게 뭐 과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비싼 밥을 사줬다든지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다 리베이트. 그러니까 한도가 어디까지는 리베이트로 봐야 되고 어디까지는 그럼 리베이트가 아니냐. 뭐 이런 한도만 거부터 갖고 해서 볼까요? 그게 뭐 부당한 경제적 지원인데 네. 돈을 안 주고 뭐 다른 편의라든지 뭐 그런 걸로 봤을 때 그런 텐데. 방식도. 근데 그럼 왜 약만 그래요? 의료기기는 안 하고? 아니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이 투아웃제가 적용될 거라면서 의료기기 업계 쪽에서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준비하고 네, 있나 네. 보네요. 네. 그래야죠. 근데 형평성에 맞지. 그 리베이트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거, 뭐 리베이트를 옹호할 생각은 없지만 기준이 모호하다는 거는 그 흔히 말하는 법률가들이 얘기하는 그 죄형 법정주의 뭐 그런 거에 좀 위배되는 소지는 없어요? 그 일단 죄형 법정주의가 되려면 형사처벌을 전제로 해야 되는데 요 케이스는 그 리베이트도 형사처벌 받잖아요. 물론이죠. 네. 예. 요거는 이제 건강보험법이라는 행정법적 영역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적용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불이익에 해당되는 부분인 형사든 행정이든 간에 명확해야 되는 게 맞는 얘기죠. 좀 더 명확해지면 좋긴 하겠어요. 예. 그래야지. 왜냐하면 신종 기법, 리베이트 기법들이 계속 발견이 되고 발전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명확하게 만든다는 것 자체도 힘들어요. 뭐 그런 측면도 있네요. 그럼요. 그 명확하게 해놓으면 해놓으면 그것만 그걸 피해서- 아니고 다른 걸 하니까. 예. 그럼 뭐 어쨌든 앞으로도 계속 이와 관련된 논란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그렇죠. 같네요. 일단은 제도가 시행되고 나면 문제점들이 발견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계속 근데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김변이 얘기했지만 그런 회사를 선택한 것도 잘못 아니냐라는 네. 그런 논리에 대한 반박은 다국적 제약사들이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맞잖아. 네. 그죠? 아까 영업망이 좋은 맞아요. 국내 회사를 뭘 보고 왜 그 회사를 택했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정확한 지적이라고 할 수는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전문의약품 자체에 광고가 안 되고 국민들에 의한 선택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의사의 처방권 안에 전적으로 의존을 할 수밖에 없으니 제약 회사 입장에서 약을 팔려면 그 의사를 만나가지고 어떻게든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 설득하는 과정에 가장 손쉬운 방법이 금품 제공이라는 거죠. 설득에. 그렇죠. 예. 네. 이 고질적인 이 구조 자체가 변경이 안 되면 이 사실은 이 리베이트 의혹은 항상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제약회사가 너무 많아. 300개가 뭐예요? 300개가. 우리나라에만. 우리가 아는 제약회사 이름은 다 해야 30개도 될까 말까인데 그 나머지 270개 회사들은 정말 듣보잡 회사들이 많은데. 그죠. 네. 그리고 그 돈 뿌려서 돈 먹기 이런 돈 놓고 돈 먹기 식으로 가는 영업 관행 이거 없어져야 됩니다. 자, 뭐 리베이트 얘기는 어제 오늘 얘기도 아니고요. 길게 해봐야 뭐 다 같은 얘기의 반복일 것 같아서 그만하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네, 이 탈북 의사 관련 기사가 있네요. 요즘 그 드라마 그 뭐죠? 닥터 이방인. 네. 네, 보시나요? 안 봐요. 저도 아무 드라마도 안 봅니다 요새. 축구밖에 안 보신다. 진짜 그 각본 없는 드라마가 날마다 펼쳐지기 때문에 이게 배우 이종석이 이제 주연으로 하면서 좀 처음에 주목을 받긴 했는데 뭐 본 사람들에 의하면 너무 허무맹랑한 그렇대요? 얘기가 그러니까 천재 의사라고 해도 너무 이게 아무리 천재라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정도의 그런 허무맹랑한 그 허무맹랑하지 네. 않아도 드라마 만드는 분들한테는 월드컵 시즌에 드라마가 방송이 편성이 됐다는 것 자체가 불행인 거죠. 그렇기도 하죠. 근데 어쨌든 그 현실에서도 탈북 의사가 다시 한국 의사 면허를 취득하는 게 가능은 한데 매우 어렵죠. 네, 그게 탈북 의사들에게 국내 한국 의사 국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일단 줘도 그 실제 합격하는 비율이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합니다. 이는 북한의 의학 용어 대부분이 러시아어, 라틴어 이렇게 이루어진 탓에 우리나라는 영어가 위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그 언어 장벽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 서울의대 통일의학센터에 따르면요, 2002년부터 2012년까지 북한에서 의사로 활동했던 탈북자들 가운데 의사 국시 응시를 신청한 사람은 총 44명이고요. 이 중 27명에게만 시험 자격이 부여됐다고 합니다. 아, 시험 볼 자격도 다 주는 게 아니군요. 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실제 시험에 응시한 그 의사들 중에 자격을, 그러니까 면허를 취득한 의사는 13명에 불과해서요. 합격률이 한 48% 수준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의사 국가 시험 응시 자격이 있는지를 이렇게 인정을 일단 받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아무나 뭐 어떻게 해요 그거를? 이거는 본인이 북한에서 의사 그 면허증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이제 갖고 왔다. 네, 북한 그러면. 의사들이 이제 통일부와 교육부, 뭐 국시원 등에 이렇게 거쳐서 응시 자격 심사가 있다고 합니다. 네. 네, 그 심사에서 요청을 해서 받아야 되고 시험은 이제 국시원에서 구술평가 형태로 진행이 되긴 하는데 필기 시험도 안 보고? 구술평가 사전 형태로. 시험이 사전. 있고 사전 시험은 구술로 하고. 통과를 네. 해서 그러니까 거기를 통과를 해야 이제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근데 이 자체가 그 응시 심사를 보는 자체가 약간 아직은 좀 체계적이지 못해서 그런 문제가 좀 있다는 걸 이제 통일의학센터 측에서는 지적을 하고는 있는데요. 그렇게 아직까지는 보면 2002년부터 2012년까지 한 44명 정도니까 그렇게 많지 않아 체계가 안 잡힌 건지. 1년에 한 네. 4-5명 정도가 탈북 의사가 발생을 한다는 뜻이죠. 10년 동안에 44명이 신청을 했고 네. 그중에 27명에게 시험 볼 자격을 줬고 그중에서 또 절반 정도인 13명만 붙었다. 그러면 탈북 의사인데 한국에서 의사가 되는 사람은 거의 1년에 한 명꼴이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 관련 기사가 최근에 났던데 어떤 분들은 이 탈북 의사들이 한국에 더 뭐 쉽게 정착하고 자신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뭐 좀 재교육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하면서 약간 뉘앙스가 한국 의사 면허를 좀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고 배려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안 된다.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기본적인 수준이 검증이 안 된 사람한테는 면허를 줄 수 없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김변. 그 북경의대가 랭킹이 높아요? 서울의대가 랭킹이 높아요? 전 세계적으로. 의대만 따로 랭킹을 매기지는 않는데 학교 전체로는 북경대가 더 높지 않나요? 그렇죠. 북경대나 네. 칭화대가 더 높잖아. 그 북경대 출신 의사들이 우리나라의 의사 시험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걸? 그렇죠. 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중국을 못 믿잖아. 그게 아니라 거기를 졸업한 중국 의대, 북경 의대를 졸업하신 분도 있지만 뭐 하여튼간 거기에 우리나라 국적 가지고 계신 분 몇천 명이 거기서 의대를 나오신 분들이 있는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요. 그게 이제 거긴 들어가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면? 글쎄요. 별로 그 몇천 명까지는 안 될 거야. 아니에요. 몇천 명 된대요. 그거는 중국의 의과대학을 그렇죠. 졸업한 전체지. 예, 북경대 의대를 졸업한 사람이 몇천 명일 리는 없고. 네. 하여간 그렇게 많은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필리핀 의대는 어떨까요? 필리핀 의대는 지금 주고 있죠. 응시 그렇죠. 자격을. 예. 못 붙잖아, 예. 시험을. 어려워가지고. 네, 왜냐하면 필리핀 의대는 과거에 옛날에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이었잖아요. 네. 그때 이미 이 문호가 개방돼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 필리핀 의대 나온 사람들한테는 주고는 있죠. 그러니까 이게 좀 이 의사의 면허를 자국민한테 한정해서 주던 이 관행이 이제 글로벌해지면서 다른 나라의 의사들도 많이 오는데 가령 미국 의사들은 우리나라에서 쉽게 인정해주고 파키스탄 의사는 이상하고 뭐 이렇잖아요. 이 감정에 관련된 문제잖아요. 이게. 그게 나라의 수준도 막 고려하고 아니 정해져 있어요. 다른 나라도 다 네. 그 기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 한국 의사 면허를 갖고 있으면 시험 볼 자격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네. 한국은 좋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나라는 대한민국 의사 면허가 있어도 시험 볼 자격조차 안 주는 나라도 또 뭐 일부 있고. 그리고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특이하게 이 우리나라 한국의 의사 중에서 세계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시험 안 보고도 면허를 인정해줘요. 아 그래요? 네. 서울대, 연대, 고대 세개 고대가 학교만. 들어가요? 네. 왜 고대가 들어가는 게 뭐 이상해? 아니 의대 중에서는 고대보다는
카톨릭 의대를 더 쳐주지 않아요? 그게 뭐, 외교부에서 진행된 일이니까 그래요? 그렇게 됐겠죠. 네, 카트라인은 네. 뭐 좀 그런 편이 있는데 네. 어쨌든 그 싱가포르하고 우리나라하고 무슨 이렇게 논의가 있다가 한국 의사들 싱가포르도 약간 의사가 부족한 면이 있걸랑요. 외국에서는 꾸준히 이렇게 진입이 되기 때문에 거기 이제 한국 의사도 좀 일부 인정해 주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싱가포르 정부에서는 한국의 의사 모두에게 다 면허를 인정해 주는 거는 싫다. 그럴 순 없다. 그렇다고 한국 의사들한테 다시 또 와서 시험을 봐라. 이건 좀 왠지 미안하다. 그래서 이제 제한을 할 방법을 찾다가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게 언제 이루어진 건가요? 몇 년 전에 MB 정권에서 그러니까 그러졌나? 그게 그쪽 나라 MB 정권하고 관계 없을 거예요. 뭔 소린가요? MB가 고대 나왔다고. 영국계 의료 시스템을 갖고 있는 나라, 예를 들어서 말레이시아나 싱가포르 이런 데는 의료법 뒤에요. 네. 그 어펜딕스 부분에 네. 면허를 인정해주는 나라의 대학이 쭉 그러니까. 리스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레이시아 의료법 같은 걸 제가 봤더니 거기에는 북경대니 뭐 일본에 무슨 대학이 있는데 한국은 없어. 또 말레이시아에 그게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필요성이 없었겠죠. 그렇죠. 예, 일본만 해도 일본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서 말레이시아에서 병원도 필요했기 때문에 일본에 사는 사람도 일본인도 많이 살고 그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화교들이 많기 때문에 중국 의대에 나온 사람들 필요했기 때문에 쭉 나왔는데 굳이 뭐 한국은 뭐 의술이 뛰어나건 못하건 잘 모르고 관심이 없어서 그게 없고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그래서 그 뒤에 리스트 형식으로 돼 있어요. 맞아요. 굉장히 교양 있는데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그쪽 전문 아닙니까? 그러게요. 그러니까 영국계 그 영국식 스타일은 대학을 명시하는 거예요. 나라별로 주지 않고 솔직히 우리나라도 41개 의과대학의 수준이 천차만별이잖아요. 그죠. 응? 천차만별. 하여튼 좀 몇 이상한 데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나라별로 주지 않고 관동의대 이런 데 말하는 거예요? 대학별로 이렇게 특정 서남의대라고 얘기하는 게 제일 좋아. 거기는 지금 모두가 인정하는 이 부실 대학이니까. 관동의대는 약간 상황이 관동의대는 좀 달라졌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학교고. 그래서 영국 스타일은 그렇게 해가지고 전 세계 이제 학교별로 정하는 방식이고 보통 이제 미국이나 딴 나라들은 많은 나라들은 이제 국가별로 어느 나라 출신 면허는 우리가 뭐 시험 응시 자격 정도는 준다 뭐 이런 게 있는데 한국은 지금 애매하게 돼 있죠. 국가 형태로 하긴 하는데 뭐 선진국들은 되는데 필리핀은 되고 뭐 또 중국은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거 알아봐도 재밌겠네요. 뭐 다음에 기사 한번 씁시다. 몰랐어요? 아니 구체적인 리스트를 모른다는. 네, 구체적으로 리스트 나라마다 그렇게 다 다른. 그래 그래서 중국 한국 의사 면허를 갖고 있으면 그쪽 나라 면허 응시 자격을 주는 나라 명단 뭐 이런 거 하나 써보면 되게 힘들 것 같은데 근데 그거 많아 그거 전 세계에 물어봐? 쉽지 않아요. 그리고 자꾸 바뀌어요. 그렇겠죠. 계속 왜냐하면 우리나라 병원들이 많이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근데 우리가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한 이유는 현재는 응시자도 44명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응시 신청자도. 근데 통일되면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그래서 미리 이거는 그래서 대비를 준비를 해야 해야 돼요. 돼. 이거는. 네, 그래서 이 준비 과정 중에 좀 약간 임상 실습이나 이런 걸 좀 그 탈북 의사들을 대상으로 좀 서포트해주고 이런 프로그램을 좀 마련을 해서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좀 내부에서 나오기도 하나 봅니다. 아마 이런 준비 없이 통일이 됐다. 그러면 아마 한시법적으로 그냥 그 북한 내에 인정된 면허는 그냥 인정하는 걸로 이렇게 갈 가능성도 있어요. 아니 그렇게 쉽게 가지 않고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이렇게 갑자기 통일이 된다거나 그러면 면허를 인정해 주되 지역을 제한하는 방식. 옛날에 우리 한지 의사처럼 의사제도처럼 인정은 해주는데 의료 행위는 뭐 그 안에서만 해라. 옛날 북한 지역에서만 할 수 있게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제한할 것 같아요. 안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기득권을 보호해줘야죠. 그리고 북한 얘기 나온 김에 송 기자나 김병 그거 알아요? 한국에는 지금 뭐 10만 명 이렇게 얘기하는데 북한엔 도대체 의사 면허 보유자가 몇 명인지 알아요? 몰라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많지 않을 것 같지. 왠지. 네.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지금 인구는 어느 쪽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가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2배잖아요. 의사수는 더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요? 걔네들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전 인민 의료보장제도를 했기 때문에 그게 되려면 의사들이 많아야 돼요. 그렇죠. 그게 포인트인 거예요. 지금 한국은 5천만 명에 10만 명이 있잖아요. 북한은 2,500만 명인데 10만 명이. 그러니까 통일되면 난리 나겠는데요. 통일되면 우리나라에 30만 명의 아니 20만 명의 의사가 생기는 거고. 그게 어려운 문제라니까요. 그러게요. 그 통일의학 뭐 관련 통일 이후에 보건의료 준비하는 분들 많은데
다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제일 중요한 게 현재 북한의 의료인들 뭐 의사만 그렇겠어요? 간호사나 치과의사나 다 그분들 면허 어떻게 할 거냐. 그분들의 면허를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수준이 약간 우리보다 못 미칠 거기 때문에 그분들을 어떻게 재교육시켜가지고 전문성을 좀 살리고 그분들도 직업을 갖게 해줄 건지 이거가 제일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통일 후에 변호사들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봐야겠네. 북한의 변호사가 북한의 변호사는 몇 있어요? 명이야? 변호사가 몰라요. 있나? 있겠죠. 뭐 중국도 있고 그런데. 북한 변호사는 북한 변호사 왠지 생소한데요. 아니 진짜 우리 그거 너무 모른다. 그거 저도 모르겠는데. 북한에는 이렇게 뭐 1심, 2심, 3심 이런 게 왜 거기 법치주의라고 보기가 어렵기 그러니까 때문에 법치주의가 아닌데 변호사는 뭔 기본적으로 변호사가 법치주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자 넘어갑시다. 네. 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계 임의단체인 전국의사총연합을 고소하였다는 소식이 있던데 무슨 일인가 이게? 네, 그 공단이 지난 5월 19일 서울중앙지검에 그 전희총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한 사실이 좀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전희총이 발표한 성명서 때문입니다. 문제가 된 성명서는 전희총이 5월 7일에 발표한 잉여 집단 공단의 방자함이 도를 넘었다. 그리고 5월 12일 발표한 공단의 입장은 너절한 변명에 불과하다. 이 제목을 가지고 있는 성명서인데요. 뭐 성명서 제목만 봐도 네. 근데 공단 성명서 내용 중에 그 호화청사 건축으로 끊임없는 무리를 일으켜 왔으며 660억 원이나 들여 제천에 연수원을 짓고 있는 공단 이렇게 적시한 부분과요. 부서 이름만 바꿨을 뿐 그대로 1만 2,600명이 넘는 비대한 인력을 유지하면서 한 적도 없는 구조조정을 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적은 문구를 이제 문제 삼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이라는 건 꼭 사실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뭐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쨌든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뭐 공단 측에서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전희총에서는 지금까지 쭉 언론을 통해서 지적해 왔던 문제들을 다시 지적해 왔을 뿐이다. 뭐 공단이 보험자로서 최근에 본분을 망각하고 뭐 방만하게 경영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던 거다. 법적 우리를 고소했다면 우리도 같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이게 그 성명서 등으로 해서 이게 보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건 일단 사실이어야 됩니다. 허위면 무조건 처벌되고요. 뭐 공익성이 있든 없든 허위면 무조건 안 되는데. 그렇죠. 허위면 처벌되는 건데 네,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이 될 수는 있잖아요. 사실인데 이게 공공의 이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하는 거라고 한다면 또 처벌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단의 어떤 공공적 지위에서 어떤 비판이다. 그리고 잉여 집단이라는 것이라든지 방자함 뭐 이런 내용이라든지 너절한 변명 이거는 사실이라기보다는 평가거든요. 그죠. 평가는 평가 죄를 묻기 어렵죠. 이거는. 그렇죠. 예, 그건 평가이기 때문에 아니 그 누가 무슨 말을 했는데 뭐 이렇게 후지냐? 그걸 처벌할 수는 없잖아요. 너절하다라고 얘기했는데 못생겼다 이런 것도 평가이기 때문에 허위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좋은 지적. 야, 못생겼다라고 표현하는 건 그거는 사실의 기술인 거예요, 아니면 평가인 거예요? 평가인 거죠. 예. 개인차. 가령 눈이 하나가 없다. 네. 이건 사실이죠. 네. 근데 못생겼다는 평가죠. 예쁘다도 평가죠. 근데 예쁘다라고 했는데 그건 누가 봐도 예쁜 사람한테 예쁘다고 하면은 사실 적시 아닌가? 사실 그러니까 난 그거를 듣고 싶지가 않다라고 하면은 또 그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리고 미안하지만 누가 봐도 못생긴 사람한테 못생겼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 적시일 것 같기도 한데 법적으로 따지면 평가죠. 그것도. 팩트를 얘기. 근데 궁금한 건 660억 원을 들여서 제천에 연수원을 짓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건 사실 문제죠. 사실이에요? 네. 그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660억 원을 들여서 제천에 연수원을 짓는 건 맞는데 그게 호화청사냐 아니냐 이거는 또 평가 부분이잖아. 네. 아니 호화청사 건축으로 끊임없는 무리를 일으켜 왔으며 그러니까 그 호화청사 부분 그러니까 660억 들여서 제천에 연수원을 짓는 거는 자체가 팩트인 거고 호화청사를 지어서 무리를 일으켰다라는 부분, 그거는 의견 표명이죠. 의견이다라는 거지. 뭐 노후된 건물 임차로 인해서 장애인 및 노약자 시설 편의 시설이 없다는 점은
뭐 자체적으로 비용을 절감해서 지금 뭐 이렇게 리모델을 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어. 호화랑은 거리가 멀다는 게 부서 이름만 바꿨을 뿐 그대로 12,600명이 넘는 비대한 인력 유지하면서 한 번도 구조조정을 했다고 한 번도 안 했는데 구조조정을 했다고 했다. 요거는 팩트예요, 아니에요? 일단 12,600명 정도 되는 이 인력이 크게 줄어든 적은 없잖아요. 그렇죠. 공단의 인력이. 네. 근데 뭐 공단 쪽에서는 좀 뭐 의사결정 구조를 좀 합리화하면서 좀 개선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구조조정을 했다는 그것도 좀 애매해요. 예를 들어서 뭐 한 12,000명짜리 조직이 있는데 한 10명 잘랐어. 그러면서 구조조정을 했다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진실이에요, 아니에요? 얼만큼 정리해야 구조조정이라는 것도 정의가 없잖아. 그렇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설마 이렇게 정리한 사람이 내보낸 사람이 한 명도 없겠어요? 몇 명 있겠죠. 하지만 누가 봐도 이건 우리가 아까 누가 봐도 예쁘다 이런 것처럼 누가 봐도 구조조정을 했다라고 할 만한 일은 없었던 그러니까 뭐 것 같아요. 이게 보다 그 자세한 내용은 고소장에서 이제 검찰에서 수사가 이루어지면 그 결과를 보면은 알 수가 있겠죠. 네. 그만하자는 얘기죠. 네, 뭐 네. 이거 뭐 어쨌든 전희총에서는 이 고소 당한 거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을 하면서 세게 맞서서 싸우겠다 뭐 이런 입장이네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네, 전희총 슈퍼갑이다. 누구를 고발했다는 거죠? 전희총을 고발한다는 전희총 단체를 전희총 단체라는 게 임의 단체인데 뭐 임의 단체를 어떻게 고소하지? 그러니까 거기에 뭐 그러게요. 대표 사람 이름 몇 명 적어서 했겠죠. 대표를 대표 공동 대표가 예, 지금 3명 세 명 있으니까 그분들을 그 사람들을 공개했네요. 했겠죠. 자존심 싸움이 일어나게 생겼습니다. 네, 뭐 하여튼 그 법정 다툼 뭐 이런 게 나오면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는 건강보험 얘기네. 건강보험 부정수급 대책과 관련한 논란이 있다고 하죠? 네, 뭐 꾸준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건강보험 무자격자로 인한 재정 누수를 좀 막아보겠다라고 하면서 그 병의원 등 요양기관들이 환자의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먼저 확인을 하고 진료를 해야만 진료 비용을 공단이 청구해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대책이 포함된 건데요. 공단은 이걸 위해서 홈페이지에 요양기관 정보마당 코너에 수진자 자격 조회 서비스를 제공해서 의료기관이 무자격자와 급여 제한자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걸 두고 의료계 쪽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건강보험증 없이 그냥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앞으로 이렇게 되면 환자들이 다 건강보험증을 가지고 이제 가야 되는 거고, 근데 건강보험증을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사진이 없기 때문에 이게 그 사람이 맞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그리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보험자인 공단이 해야 할 업무인데 이런 걸 요양기관에 좀 떠넘기고 있다. 이렇게 좀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아예 이 제도 자체를 거부하겠다. 이런 움직임들도 있고요. 그 참 건강보험증 있어요, 김변? 난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저도 어디 안 있는지 써가지고. 모르겠어요. 저는 제 책상 서랍 안에 있습니다.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없을 아니에요. 수도 항상 있어. 갖고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우리가 종이 건강보험증을 들고 병원 가본 지가 하도 오래돼서 네. 대부분의 국민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실 텐데. 네, 맞아요. 그리고 그거 있다 한들 아까 말했지만 사진이 없는 거라서. 그렇죠.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는? 의료기관의 이 불만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확인하냐? 주민등록번호 온 국민이 다 가입된 나라에서 굳이 가입되어 있는 사람을 일일이 가입 여부를 확인한다는 게 말이 되냐? 그렇죠. 네. 네.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권한이 네. 그거를 요양기관에다가 의무를 부과한다. 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리고 과한 규제라고 이제 네. 규계의 심사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겠죠. 의료계에서. 예. 네. 이거는 지금 이런 중요한 결정을 법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그렇죠. 근데 왜 공단이 뭐 이렇게 하겠다 이런 네, 얘기를 그것 하는 거예요? 때문에도 좀 반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이나 뭐 이런 걸 해야지 왜 그냥 대책 발표하고 하라고 해놓고 7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 무자격자에 대한 진료를 하면 그거 그냥 비급여로 받아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반발하고 그러니까 있죠. 요즘 그 심평원보다 공단에 대한 어떤 의료계의 반감 이런 게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네. 최근에 나 그런 농담 들었어요, 김변. 예. 그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처럼 의료계 의사들한테 공단이 싫어 심평원이 싫어 이렇게 물어보면 정말 대답하기 어렵다고.
그러게요. 참. 근데 옛날에는 심평원이 더 싫다 그랬는데 요새는 공단이 더 싫다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큰일입니다. 이게 같이 상생을 해야 되고 서로 협조를 해야 되는 국민 건강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이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구성원들이 서로 이렇게 싸우고 난리치고 이거 별로 안 좋아요. 그런 국민건강보험 제도 하에서 국민 건강이 과연 지켜질까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서로 불신하고 고소고발하고 이게 참 수준 너무 낮습니다. 네. 네. 그 지금 보니까 건강보험 자격 상실 이후에 무자격자가 건강보험을 부당하게 혜택을 받은 게 3년간 24만 명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요. 네. 그래봐야 그 액수가 220억입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3년에 220억이면 한 달에 1년에 얼마 70억 정도잖아요. 근데 그 정도의 누수 그리고 그분들도 그 건강보험 자격 상실된 사람들도 대부분은 다 그냥 우리 국민인데 뭐 어떻게 하다 좀 집안이 어려워지고 해가지고는 보험료 몇 달 못 낸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도 많죠. 네. 일부러 못 낸 사람들은 뭐 나중에 어떻게 해가지고는 다시 그 사람들한테 받아내는 건 필요하겠지만 요 3년간 220억 원 정도의 부당 수급을 막기 위해서 모든 의료기관에게 전 국민에게 이거를 다 서로 자격을 확인하고 무슨 사진 보고 하는 거를 하라는 그 말도 안 되는 거 같아요. 그건 굉장히 네. 박쌤 말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진짜 그래요. 모든 제도에서는 항상 그 제도의 허점을 노려서 그걸 하는 그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 마련인데 네. 과연 그거를 교각사로라고 그거를 고치기 위해서 요즘 찾아서 많이 쓰시네요. 예, 전체적으로 그 국민들하고 의료계하고 그 좀 갈등을 유발한다든지 그걸로 인해 보이지 않는 비용, 불신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요. 불신 자체가 상당히 많은 비용을 발생시키거든요. 그렇죠. 네. 자, 우리 그 건강보험은 부가체계 개선과 관련해가지고도 요새 굉장히 시끄럽던데 그 얘기는 좀 다음번에 오늘 네. 건강보험 얘기 너무 많아가지고요. 네. 자, 그리고 또 건강보험 관련 얘기네. 공단 우리 김종대 이사장 블로그 저번에도 한번 논란이었는데 네. 또 시끄러워요? 이게 항상 어디 대표가 SNS나 이런 블로그나 이런 거에서 개인 의견 표명하면서 이제 논란이 의료계에서도 전 노환규 회장 시절에 논란이 있었는데 네. 평소에도 김종대 이사장도 이제 평소에 개인 블로그를 통해서 뭐 공단의 주요 정책들을 많이 홍보해 왔습니다. 네, 이분도 파워 블로거잖아요, 나름. 네, 맞아요. 근데 이번에 그 이 김종대 이사장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서 보건복지부가 직접 나서서 해명을 하는 등 좀 진땀을 뺐던 그런 해프닝이 벌어졌었는데요. 그 최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부가체계 개선 기획단 그 7번째 회의를 개최했는데 김 이사장이 이날 논의된 모의 운영 결과라면서 개인 블로그에 관련 내용을 올렸습니다. 근데 이 김 이사장의 글 중 상당 부분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고 뭐 논의된 적도 없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렇게 논란이 되면서 이제 복지부가 보도 자료를 배포하고 해명을 하고 또 공단 쪽에 전화를 해서 글 내려라, 삭제하라. 그 블로그를 보는 사람이 진짜 많은가 봐요. 블로그에 글을 올렸는데 복지부에서 해명 자료를 냈어. 그게 언론 보도가 됐거든요. 이게 부가체계 개선이 아무래도 관심을 많이 갖는 부분인데 7차 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다라고 이제 김종대 공단 이사장이 올렸으니 하긴 복지부 출입 기자나 뭐 공단 출입 기자들은 다 이 김종대 이사장 블로그를 볼 거 그렇죠. 아니에요. 봤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 이러고 기사를 쓴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커지니까 복지부에서 해명을 하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고 사실과 다르다. 그러게요. 해명하고 개인적으로 뭐 어떤 기관의 장이면 어떤 의견을 표명을 하거나 할 때에는 대변인이라든지 공보관을 통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맞지. 블로그에다가 의견을 쓰시는 거는 개인적인 영역에 뭐 가령 뭐 동창회 얘기라든지 친구 얘기라든지 이런 건 돼요. 근데 이런 자기가 하는 일을 걷다 블로그에 올린다는 거는 국가 기관으로서의 어떤 비밀 이런 것들도 있고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개인 의견이다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이게 면피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 절대 아니죠.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블로그에다 글을 올렸어. 근데 이거는 이 권력기관 대통령으로서 한 말이 아니라 그냥 나 사견이야. 그걸 누가 그렇게 받아들이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근데 이게 이런 것도 기본기의 문제 아닌가요? 기본기의 문제? 그러니까 SNS는 인생의 낭비라고 누가 말했었죠? 버커슨이 말했었다. 네. 그 모든 SNS가 다 인생의 낭비는 아닙니다.
그 안 하지만 그리고 SNS 열심히 하는 분들한테 욕 먹기 싫어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국가기관의 장 정도 되는 사람이 개인 블로그에다가 이 얘기 저 얘기 막 쓰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 이건 확실한 거. 저도 박쌤 말이. 김변은 SNS 하나요? 저는 그 카톡 말하시는 건가요? 페이스북이나 뭐 트위터 아니면 개인 블로그가 안 한다는 뜻인 거지. 사실은 저도 그 부분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굉장히 고민 많았거든요. 근데 저도 법무법인의 한 대표로서 제 개인적으로 뭔가 의견을 하는 게 적절치 않을 수가 있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겠다 해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이렇게 변호사도 그렇고 의사도 그렇고 고객, 환자의 비밀 유지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활동을 하다가 보면 무심히 뭐 오늘 내가 이런 환자를 뭐 이런 고객과 면담을 했는데 이렇게 몇 자 쓰는 게 쫙 퍼지면은 다 이게 될 수 있거든요. 무의식적으로 그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게 변호사도 하면 안 되겠다. 저는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자들은 물론 무슨 동창 얘기라든지 친구 얘기라든지 무슨 여행 얘기라든지 뭐 제가 좋아하는 자전거 얘기라든지 이런 거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업무와 관련된 부분들은 조금 신중했으면 그러니까 좋겠다. 업무와 관련된 것만 빼고 자전거 얘기는 해도 되는데 그거를 운영하지 않는 건 그냥 게을러서 그런 걸로. 그렇네요. 게을러서 그런 자전거 타느라고. 페이스북도 관리하려면 이거 시간 많이 걸리겠더라고. 뭐 왜냐하면 이슈가 터지면 보면은 그 이슈를 빨리빨리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것 같아. 이슈 선점. 그걸 또 계속 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패치 맺은 사람들한테도 꾸준히 반응을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또 좋아요도 눌러줘야 되고. 열심히 하는 분들은 보니까 다 방송사야 각자. 언론사야 전부 다. 1인 언론사.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이슈가 터졌는데 아무 말 안 하면은 우리가 기자들이 흔히 하는 낙종 이런 것처럼 뭔가 이거 자기가 말해야 될 것 같은 강박관념에 시달리고. 그러니까요. 그것도 좀 문제네요. 정신적으로도. 그러니까요. 저희 같이 이제 언론사에 있는 사람들은 평소에도 늘 그런 강박관념에 시달리기 때문에 굳이 개인적으로까지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안 하는 거예요. 그것도 스트레스 받아요. 오늘 매일매일 기사 마감하는 것도 힘든데 페이스북에 또 글을 마감해야 돼? 싫은 거죠. 이게 자꾸 너무 이게 세대가 이런 SNS 이런 것들이 스피디하고 뭐 소프트하고 그런 건 있는데 깊은 맛이라든지 진중함이라든지 그런 거는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게 세대를 대변하는 것 같아요. 분위기를 시대적인 분위기를. 자, 그러게요. 그 복지부 공무원들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께서는 나름 반가워하실 소식이 하나 있네요. 이제 복지부의 고위직 공무원들이 퇴직 후에 이 의료기관 혹은 뭐 의대 이런 데 취업 못하도록 법이 바뀐다면서요. 네, 그 정부가 이게 세월호 사태 이후에 좀 생긴 건데요. 그 관피아 논란이 한참 있었잖아요. 이 여파로 그 고위 공무원들의 취업 제한을 좀 엄격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행정부가 세월호 참사 후속으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마련했는데 그 개정안에 따르면 고위 공무원들의 취업 제한 기관 범위가 영리성 있는 사기업체뿐만 아니라 비영리 분야까지 확대됐습니다. 그 비영리 분야 그 기관과 단체에는 대학 등 학교와 학교 법인, 종합병원과 그 종합병원을 설립한 기관 단체, 일정 규모 이상의 사회복지 법인이 포함됐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로비스트로 하지 말란 뜻으로 한 것 같은데.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서 자기가 그동안에 그 보건복지와 관련해서 배우신 거를 학생들을 위해서 강의를 한다든지 교육시키는 것까지 막는 거는 조금 그래서 아예 못하게 하는 거 아니고 좀 제한을 기간을 제한을 두고 있잖아요. 어떻게 제한을 해요? 지금은 2년 정도에는 이제 취업 못하도록 제한을 되고 있는데 이 범위를 또 3년으로 1년 기간 좀 연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년 그러니까 지금은 2년 있다가 취업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3년 있다가 취업하게 된다. 그렇죠. 비영리 분야에는 바로 취업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법이 개정이 만약에 되면 비영리 분야는 또 제한 대상에 포함되는 그동안은 거죠. 영리는 2년 있다 할 수 있고 비영리는 바로 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영리든 비영리든 3년 후에 할 수 있도록 한다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거죠. 국회에 법이 제출된 확정된 상태여서 건 아니고요. 좀 심사 과정을 통과해봐야 알 것 같아요. 통과가 될지 어쩔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국회의원조차도 자기 그 뒷생각 다 하고 있을 텐데요. 국회의원들은 여기에 해당 안 되잖아요. 고위 공무원 공직자 아니니까. 공무원은 공무원
법적으로 국회의원도 공무원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이제 별정직 공무원이라고 봐야죠. 공무원이긴 예. 공무원이죠. 네. 그러니까 뭐 뇌물죄도 성립될 테고 뭐 하여간 근데 이게 제도로 막을 문제가 아니라 그 어떤 개개인의 그 지성이나 양심으로 좀 해야 되는데요. 같은 사법제도 갖고 있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대법관님들 나오시면은 공증 업무 같은 것들로 주로 하시고요. 그 일종의 사회봉사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이외에 실제로 재판에 잘 안 들어가신다고 하더라고요. 뭐 들어가신 분도 있겠지만은 분위기가 그런 거네요. 예, 그러니까 네. 이 문화가 그런 거죠. 근데 우리는 뭐 무슨 뭐 항상심인가 뭐 항정심인가 무슨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돈이 없으면은 뭐 평온한 마음도 못 한다고 하시고 로펌 들어가시고 막 그러잖아요. 참 이게 어떤 수준인 것 같아요. 나라의 수준이고 국민들의 수준인 것 같은데 점차 그러니까 이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속성. 그러니까 어려웠을 때 그냥 돈을 좀 더 벌겠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좀 일찍 나와서 예. 그렇죠. 개업을 해가지고. 아니 그리고 공직을에서 얻는 경험을 또 돈벌이로 이용한다는 거는 좀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연금 주면 안 되죠. 물론 그래서 연금 같은 것들 뭐 일정 정도 금액 이상이면 안 주고 그러긴 한데 네. 물론 공무원들에 대한 급여 체계도 올려줘야 되고요. 또 그분들이 나와서 어떤 영리적으로 이용되는 것보다는 후세를 위한 교육적인 측면에서 자기가 배운 경험들을 발전적으로 하는 건 좋은데 사적인 기업에 소모되는 거는 정말 보기는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공무원 공직자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뭐 복지부나 뭐 이런 공직에서 중간 정도까지 이 경력을 쌓아. 예를 들어서 뭐 9급부터 시작해가지고는 한 5급에서 이렇게 정년 퇴임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뭐 우리나라에 관련 뭐 전문 대학까지 포함하면 대학도 굉장히 많고 한데 훌륭한 뭐 자기 경험들을 가서 강의를 한다든지 뭐 충분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장관, 차관 아니면은 뭐 대법관 이런 거 하신 분들이 가가지고 그분들이 가는 건 로펌 가죠, 로펌. 예, 그분들이 가는 건 진짜 뭐 강의를 한다거나 뭐 지식과 경험을 공유한다는 느낌보다는 뭔가 그 네트워크 영향력을 네. 행사해가지고 뭔가 다른 이익을 기대를 하면서 모셔가는 거란 말이죠, 보통은. 그걸 국민들이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알아요. 그렇죠. 예? 다 알고 정말 별로다라고 생각하고 후지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 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 말 나온 김에 그 네. 이번에 그 낙마한 안대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네. 5개월에 16억 네. 이렇게 받았잖아요. 네. 그게 김변도 모르겠다. 뭐 받아봤어야 알지. 이거 대법관 네. 디스? 대법관을 하고 바로 로펌에 가서 5개월에 16억을 받는다. 네. 이거는 평균치예요? 아니면은 유난히 많이 받은 거예요? 아니면 오히려 못 받은 거예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코멘트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국민들은 액수도 궁금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평균적인 법 감정으로 봤을 때 네. 그게 과연 적절한 건가? 그 사건에 주는 분이 있으니까 받긴 하셨겠지만 그 주는 분은 뭘 생각을 하고 줬을까 생각을 해보고 자기 가치를 돈의 액수로 평가를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돈 많이 줘야지 내가 가치가 높아진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또 안대희 대법관님 전 대법관님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으로도 신망도 높고 그 향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를 수 있는 그렇게 될 줄 몰랐던 거죠. 아니죠. 국가에 또 역할을 하실 수 있는 좋은 인재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런 너무 가능성을 예. 본인이 생각했으면 그 돈을 안 받았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예,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실은요. 그거를 또 간접적으로 이용하신 분들이 더 나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영향력을. 근데 어쨌든 5개월에 16억이 아니라 우리 이제 속물 세속적인 가치로 보면 예를 들어서 안대희 후보자가 정관예우 논란이 휩싸였어요. 근데 받은 액수가 5개월에 16억이 아니라 5개월에 만약에 6억이었으면 혹은 5개월에 1억이었으면 3억이었으면 느낌이 좀 다르잖아. 똑같을까? 억 단위는 다 비슷해 보이는데요. 비슷해 보여요? 네. 그래도 제 생각에는 16억이 아니라 뭐 그래도 하여튼 몇 억 수준이었으면 과거에도 이제 비슷한 사례들을 보면서 뭐 있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대법관에 계실 때 연봉 정도로 네. 쭉 가셨다.
아니, 누구도 그거에 뭐라 안 하실 거예요. 대법관 연봉보다 한 2-3배만 높아도 다 국민들이 이해한다니까. 대법관 연봉이 얼마인데요? 모르죠, 다야. 억대는 되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공무원을 수십 년 하신 거니까. 장관급인데. 네. 억대 연봉은 될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분이 뭐 로펌에 옮겨가지고 1년에 한 3억 받았다. 그러면 나 국민들이 로펌 가시진 않았잖아요. 이제 차리셨죠. 어쨌든 1년에 한 3억 받았다 뭐 이러면 국민들이 이해해 줄 것 같아요. 근데 5개월에 16억 이거는 네, 다음 소식 가죠. 그래요. 네. 자, 다음 소식 짧게 하나 전해드리면 부실의대 관련 얘기 아까 우리 잠깐 했지만 그 서남의대에 대한 교육부 폐지 방침, 이 교육부가 폐지 방침 밝힌 지 1년이 넘었었는데 아직도 제자리 걸음을 걸어왔죠. 근데 이 서남의대 폐지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서남학원과 교육부 간 소송이 1년 넘게 끌어오다가 드디어 1심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최근에 박인숙 의원이던가요? 네, 맞습니다. 서남학원 이사장이었던 이홍하 씨는 교육계의 유병언이다. 네. 이런 표현 쓰셔가지고 이제 신문에 좀 보도가 됐는데 뭐 전 유병언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이홍하 씨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 참 참신하고 잘 어울리는 말인 것 같아요. 정말 문제 많은. 이분은 또 뭐래요? 그것에 대한 대답이 없던가요? 굉장히 기분 안 좋았을 것 같은데. 지금 구치소에서 속으로 이런 생각했죠. 내가 아무리 나쁜 놈이라도 유병언만큼은 아니지 않냐라고. 내가 열받으면 확 불어버린다. 뭐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여태까지 내 돈 받았던 놈들 다 그냥 확 그냥 이러는 거 아니에요? 또 아무리 그래도 유병언보단 내가 덜 나쁘다. 뭐 이런 얘기 하실 것 같긴 합니다. 자, 어쨌든 저희가 지금 녹음을 한 오늘 오후에 있었던 일이죠. 송 기자 전해주세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남학원 일부 승소했습니다. 특히 서남의대와 관련된 교육부의 처분 조치 대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취소하라고 판결했는데요. 교육부는 2012년 12월에 서남학원과 서남대에 대한 사안 감사를 실시했고요. 특히 의대와 관련해서는 임상실습 교육과정 이수 시간이 부족하고 인턴 수련병원 지정 그 기준이 충족하지 못하다 이런 사실들을 적발해서 학점 취득 최소 요건에 미달한 148명의 학점을 취소하고 학점 취소에 따른 134명의 학위 취소 처분 등을 내렸습니다. 또 서남대 부속병원이었던 남광병원이 인턴 수련병원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여기서 임상실습을 받은 42명에 대해 부여된 680학점을 취소 처분하라고 했고요. 하지만 재판부는 교육부가 서남대 학점과 학위 취소 처분을 한 것은 어느 정도 합당하지만 해당 처분에 따라서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에게 큰 피해가 돌아갈 것으로 판단된다 하면서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고요. 특히 부실 임상실습 논란에 대해 환자를 직접 대면해서 진료하지 않더라도 임상실습을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인증 기준 및 규정에서 임상실습에 대한 내용 중 모의 처방이나 의무기록 작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는데요. 임상실습 중에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실습도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교육부는 1심 재판 결과를 보고 나서 의대 폐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와서요. 이번 판결이 향후 서남의대 존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기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송수연 기자와 함께 한 주간 있었던 보건의료 분야 뉴스를 들어봤는데 오늘 좀 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길었던 것 같아요.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코너로 넘어가기 전에 광고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계에 계신 분들 많이 아실 텐데요. 저희가 GSK하고 같이 의사들의 책 읽는 의사들의 책 이런 이제 독서 캠페인을 벌써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지난 9년간 했던 것과 달리 방식을 확 바꿔가지고요. 이번에 청려의사에서 이 시즌 33인데요. 33번째 시즌부터는 진행 방식을 바꿨습니다. 12권의 후보 도서를 발표를 하고 그 중에서 독자들이 직접 나 이거 읽고 싶어라고 이제 의견을 보내주시면 그 중에서 5개를 선정을 해서 발표를 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또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서로 이런 정보를 나누고 그다음에 독후감도 예전에는 A4 한 장 길게 썼는데 앞으로는 문자 메시지로 이렇게 막 140자, 뭐 200자, 300자 요 정도의 짧은 문자 독후감을 보내주시는 형태로
확 바뀌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멋있네요.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고 그래서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책 고르기, 네. 그 다음에 공유하기, 어. 그 다음에 짧은 독후감 쓰기, 네. 그리고 이 각각의 3단계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서 추첨해가지고 무려 600잔의 저희가 커피 쿠폰을 지금 이 스마트폰으로 쏴드리려고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책을 또 왕창 보내드리는 분들도 있고 또 독후감 보내주신 분 중에서는 50분을 선정해가지고 전자상품권 10만 원 드리고 뭐 이런 등등의 이제 다양한 이벤트들이 시작이 됐습니다. 박쌤 기획이라는 게 냄새가 펄펄 나는. 어디서 냄새가 납니까? 네. 뭐 여기저기 여기 보니까 근데 왜 개념 의료 얘기는 없어요? 개념 의료는 네. 이 뭐 워낙 필독서기 때문에 뭐 네. 이렇게 굳이 이렇게 저희가 추천하지 않아도 이미 다 읽으신 걸로 그러게요. 알고 저희도 있습니다. 의료와 법이라는 책이 있긴 한데 네.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얘기했네요. 의료와 법. 네. 네. 그건 너무 비싸더라 그 책은. 내용은 좋은데. 아 뭐 자 어쨌든 그 책 읽는 의사 캠페인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청년의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요. 6월 30일부터 시작되는 시즌 33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료 민영화, 원격 진료, 고괄수가제 3대 비급여. 대한민국 보건의료에 관한 모든 궁금증이 단박에 풀린다. 복잡하기 짝이 없는 한국의 의료 현실을 이렇게 선명하고 친절하게 그려낸 책은 없었다. 개념 의료. 왜 병원에만 가면 화가 날까? 교양 시민을 위한 개념 있는 의료 이야기.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불편한 진실. 정치 사회 분야 베스트셀러 개념 의료. 온라인 오프라인 서점에서 절찬 판매 중. 이슈 내망현 시간입니다. 오늘은 돈 못 버는 과 외과에서 내과로 바뀌나? 이런 제목의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원래 내과가 돈 많이 벌었었어요? 그러니까 내과가 돈을 많이 벌었다기보다도 돈 못 버는 과로 대표가 외과였는데 네. 지금 내과가 상당히 뭔가 위기에 처했다 뭐 이런 거겠죠. 그래요. 네. 자,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의료계, 특히 병원계를 뒤흔든 가장 큰 이슈는 역시 3대 비급여죠. 네, 3대 비급여 개선인데 그 중에서도 상급 병실료와 선택 진료비 개선안은 이미 공개가 돼서 하반기에 이제 실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또 병원계가 가장 긴장하고 있는 건 역시 선택 진료비인데요. 선택 진료비는 정부의 입장이 그거잖아요, 김변. 없애는 게 아니라 네. 없애긴 없애죠. 없애는데 그 돈을 그러니까 수입 자체를 아예 없애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병원계에 보전해주겠다. 이건 뭐 맨날 네. 복지부에서 맨날 하는 얘기지만 맨날 당근으로 해줬다가 매년 하다가 또 없애버리고 슬그머니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뭐 어쨌든 이번에는 선택 진료비만큼은 확실하게 그 선택 진료비 제도를 개선함에 따른 금전적인 손해는 없도록 하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하고 있는데 그 손해를 보전해주는 방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 손해를 보전해주는 방식 때문에 내과계가 이제 어려워지게 됐다. 뭐 요 얘기거든요. 참 금방 안 와닿는데요. 네, 특히 안 와닿아요. 내과계들이 패닉 상태라고 하던데 네. 정부의 선택 진료비 개선 후 보상안에 대해 내과계가 왜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지 이슈 내망현 주제로서 오랜만에 청년의사 곽성순 기자님 나와서 설명을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곽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곽성순 기자입니다. 그 나와 있으면 빨리빨리 인사 좀 하고 인사성이 부족해 보면은 빨리 치고 들어와야지만 앉아. 어디서 들어가야 될지 잘 몰라가지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꼬링이 안 들어가지 자꾸. 골 결정력이 부족한 거예요. 제가 다 책임지고. 수비 뒷공간을 파라고요. 뒷공간을. 주력이 딸려가지고. 박주영이냐 지금? 자, 병원계가 선택 진료비를 개선을 하면서 이제 손해를 보게 되는데 왜 손해를 보고 정부는 어떻게 보전해 주겠다고 하는지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인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선택 진료비는 뭐 병원에 다녀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제 기본 진료비 외에 뭔가 좀 이제 경력이 더 있는 의사에게 진료 받았을 때 돈을 좀 더 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이제 의료계의 이익이 되는 건데요. 이게 이제 불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정부에서 선택 진료비를 없애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3년 계획을 했고 올해 처음 하반기에 이제 그 계획이 들어가는데
전체 이제 병원계에서 선택진료비로 받아 버는 돈을 100이라고 한다면 그 규모를 일단 올해는 65까지 줄이는 걸로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추계를 해봤더니 요 올해에 이제 병원계가 입게 되는 손해가 한 5,468억 원 정도 되는데요. 당연히 이제 선택진료 의사가 많은 상급종합병원에서 한 3,800억 원 정도, 종합병원 전국 다 얘기하는 겁니다. 종합병원이 이제 1,359억, 병원은 그보다 좀 낮으니까 이제 309억 뭐 이 정도로 이제 추계했는데, 요거를 정부에서 이제 전체를 다 돌려주겠다, 병원계에 다시 니네가 손해 입는 거 다 돌려주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참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뭐 그 앞으로 빼서 뒤로 다시 돌려서 맞겠다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선택진료비 100은 다 국민이 직접 내는 건데, 네. 그렇죠. 요거를 65 수준으로 줄이고 네. 네. 나머지 그 없어지는 35%에 해당하는 거는 보험급여로 그렇습니다.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래, 보험급여를 네. 올려주겠다. 네, 그러니까 그 국민들이 내던 돈을, 그러니까 뭐 이것도 일종의 보장성 확대인 거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볼 수 있죠. 그 보전을 35%에 해당하는 거를 어떻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네, 일단 말씀을 좀 들어보면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수가를 올려주겠다는 게 이제 가장 큰 핵심이고요. 올려주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고도 수술, 처치, 기능 검사의 수가를 인상하겠다, 이렇게 일단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한 3,600억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수가를 아예 없던 것을 새로 만들어서 주겠다, 이것도 한 1,614억 정도 되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다 해보면 한 5,608억 정도를 보상하겠다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다 복지부 추계긴 하지만 니네들이 손해 입는 것보다 더 많이 우리가 주겠다, 이제 이렇게 발표를 아까 일단 한 겁니다. 손해 총액이 네. 5,468억이라고 했는데, 그렇죠. 보전해 주겠다는 거는 5,608억 608억 원. 원입니다. 그래서 네. 140억 정도 더 준다고요. 더 준다,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 중에 이제 핵심이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한 3,600억 정도를 주겠다고 한 수가 인상 부분인데요. 이 어려운 수술의 수가를 인상해주겠다, 이제 이게 복지부 핵심이었는데, 그 수가 인상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1,500개를 이미 복지부가 다 선별을 했습니다. 선별을 했는데, 그 기준이 되는 것을 보면 상급 종합병원에서 빈도가 60% 이상인 행위를 우선 검토했고요. 그 다음에 상급 종합병원하고 종합병원을 포함해서 빈도가 한 80% 정도 되는 외과계 수술을 포함시켰고. 자, 잠깐만요. 이게 상급 종합병원 빈도가 60% 이상이다. 이 그거 얘기는 이제 설명을 제가 드리려고 네. 하는데, 네. 네네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전체 우리나라에서 행해지는 A라는 행위가 만약에 있다고 보면요. 네. 그 행위의 60%, 그 행위의 60% 이상이 상급 종합병원에서만 이루어진다는 소리예요. 그럼 그렇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코 청소를 했다. 네. 뭐 전국에서 열린 그 행해진 행위 중에서 뭐 대부분은 다 개원가나 뭐 이렇게 작은 병원들에서 했을 거니까. 네. 그런 거는 비율이 얼마 안 되는데, 네. 예를 들어서 뭐 심장을 여는 수술 그렇죠. 같은 그런 거는 걸 말하는 겁니다. 뭐 당연히 90몇 %, 뭐 거의 100%가 다 상급 종합병원에서 이루어질 했겠죠. 거고. 네네. 그러니까 전체 행위의 60% 이상이 상급 종합병원에서 종합병원에서 이루어지는 거면 쫙 뽑은 거죠. 그건 되게 어려운 행위이고 고도의 뭔가 기술이나 뭐 장비가 필요한 라고 거다. 기준을 정한 거죠. 복지부에서. 그리고 아까 그 종합병원까지 합쳐서 80%인 그거는 이제 외과계 수술을 따로 떼서 봤을 때 종합병원하고 상급종합병원에서 하는 합쳐서 수술 80%가 넘으면 거기서 하는 것들을 또 추가로.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세 번째 기준이 이제 기타 중증도가 높은 행위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쭉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놓고 보면 기본이 그거죠. 상급종합병원에서 많이 하는 행위를 중증도가 높다고 본 건데, 네. 또 상급종합에서 많이 한다고 그게 꼭 중증도가 높은 건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급종합병원에서 많이 한다고 꼭 중증도가 높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뭐 대한의사협회나 이런 뭐 중증도 평가하는 기구 이런 데서 이제 의견을 물어서 이렇게 그 선별된 기준을 한번 쫙 본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요거는 많이 뺐어요. 하는데 선별된 좀 그런 거는 좀 뺀 거예요. 갑자기 궁금한데, 상급 종합병원에서 주로 하는데 중증도가 높지 않은 행위는 뭐가 있을까요? 어떤 게 있나? 건강검진은 뭐 어떨까요? 그것도 많이 있을 거고. 건강검진은 이게 아니잖아. 지금 수가에 올려주는. 수가랑 상관이 없네. 네. 뭐지? 뭐지? 궁금하다. 감기 치료? 감기가 무슨? 감기로 많이 가잖아요, 상급 종합병원에.
아이고 농담하지 아닌가? 말고 네. 진짜 궁금한데 이거 한번 취재해봐요. 뭐가 진짜 빠졌는지. 궁금하다고 네. 하시면 제가 한번 취재해 보겠습니다. 네네. 이 궁금하잖아. 어떤 행위이길래 네. 중증도는 안 높은데 다 주로 상급 종합병원에서만 이루어지나. 뭐가 있을까? 희귀병 이런 건가? 하여튼 그건 다음에 네, 찾아보고요. 근데 그럼 아무튼 네. 그렇다 치고 네. 뭐 대충 그러니까 내과계가 열받을 만한 네. 일이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그 1,500개가 계속 핵심인데요. 네. 결국 추려서 이제 1,500개를 만들어 놨더니 따지고 보니까 이제 거기 안에 들어가는 습관을 인상해 주는데 들어가는 행위 대부분이 이제 외과계 외과계. 행위로 그러니까 실제 몰린 수술이나 것이죠. 뭔가 수술이나, 처치 예. 이런 그렇습니다. 거니까. 네. 아, 내과계는 진찰하고 뭐 그렇죠. 머리 쓰는 머리 쓰고 거니까 진단하고 뭐 이런 핵심이니까.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과계에서는 불만이 나오는 것이 선택 진료비는 다 같이 받는 거였는데 내가 못 받은 선택 진료비가 내과 의사가 못 받은 선택 진료비가 이제 외과 의사한테 가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병원장 입장에서는 똑같은데 상관없죠. 매출이 네, 뭐 병원자 어디서 입장은. 발생하든 그렇죠. 상관없는데 의사 입장에서는 문제가 좀 될 수도 자기 있죠. 매출이 줄어드니까 그렇습니다.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게 이제 손해를 볼 수 있겠네요. 네. 심지어 이제 외과는 겁을 잔뜩 집어 먹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돈을 못 받으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어찌됐든 경영진이나 이런 쪽에서 투자도 좀 줄어들 거고 그러면 내과 의사에 대한 처우나 이런 것들도 안 좋아질 것이고 그러면 지금도 내과가 많이 힘들다고 해요. 이 전공 이 수급이. 그런데 앞으로 더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까지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내과가 그래도 어쨌든 기본 중에 기본 그렇죠. 중에 기본인데 그렇습니다. 내과 의사 지원자가 줄어드는 건 진짜 심각한 문제죠. 심각한 문제죠. 아니 뭐 외과가 없는 것도 심각하긴 하지만 그렇죠. 네. 그럼 뭐 외과계 쪽에서는 뭐 외과계는 외과는 좋아하겠는데 뭐- 적극 찬성하고 있나요? 드러내놓고 밖으로 이제 막 좋다고 얘기는 표정 관리 중 못하지만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이제 취재를 해보면 뭐 당연하다는 반응이 많고요. 지금까지 이제 외과계가 습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차별을 받았다는 인식이 좀 있죠. 많이 있죠. 그렇기 네네. 때문에 이번에라도 요걸 계기를 통해서 좀 이제 정상적인 방향으로 좀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밝히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복지부는 이렇게 과에 따라서 네. 뭔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걸 몰랐을까요? 복지부는 알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쿨한데요. 네. 이게 일부러 그랬다 뭐 이런 건가요? 일부러 그런 겁니다. 정리하면. 그러니까 지난 올해 2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요 보상안 또는 이제 개선안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때마다 이제 복지부에서 이 현재 이제 이 수가 인상에서 수술이나 처치에 배당된 수가가 너무 작기 때문에 요번 보상안을 통해서 좀 왜곡된 수가 체계를 개선해 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었거든요. 계속. 근데 이게 실제로 실현이 됐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복지부가 특별히 뭐 각 학회나 이런 쪽 의견을 구하거나 이러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다 마련된 다음에 우리가 마련한 건데 어때 이렇게 던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과계에서는 이런 게 어딨냐, 학회 의견도 안 구하고 이런 게 어딨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복지부에서는 그거에 대해서도 그러죠. 이제 아니 처음 할 때부터 그렇게까지 의견을 구했으면 각 과의 입장들만 다 얘기했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와서 합의가 안 됐을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었다.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 뭐 상황입니다. 복지부의 말도 이해는 되네요. 그렇죠. 니네가 합의해서 안을 갖고 와봐라 했으면 오겠어요. 안 됐을 그게?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럼 내과계 이비인후과도 내과계인가요? 이비인후과는 외과계로 포함됩니다. 이비인후과는 내과계, 외과계.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내과라는 건 진짜 내과뿐만 아니라 그렇죠. 내과 소아과, 계를 뭐 얘기하는 거죠. 소아과라든지 네, 뭐 그 수술 안 하는 과들 있잖아요. 뭐 네. 연필하고 머리가 메인인 과들. 네. 뭐 어디 있지? 뭐 정신과, 뭐 재활의학과, 뭐 이런 과들은 다 신경과, 뭐 이런 데는 다 지금 불만이겠네요. 불만입니다. 근데 이제 칼 들고 뭔가 직접 적극적인 뭔가를 행위를 하는 행위를 신경외과, 하는, 정형외과, 네. 뭐 이런 외과 이런 계열들은 지금 상대적으로 좀 표정 관리 중이고.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내과계라고 하고 그렇죠. 외과계라고 네네. 나눴을 때 핵심은 큰 덩어리 두 개가 이제 수술을 하는 과냐 아니냐. 아니냐. 산부인과는 외과계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우리 청취자들은 다 아는 얘기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너무 열심히 설명했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게요. 왜 했지? 이 얘기를 한 이유를 모르시네. 그러니까. 우리 추 회장님께서 네. 이비인후과 쪽이시잖아요. 그렇게 깊은 뜻이? 이거 안 이제 받아주시네. 참 이게 뒤에서 크로스 올렸는데 네. 안 받아줘.
크로스는 좋았는데 예. 스트라이커가 예. 멍청하게 뭐 딴 생각하고 이거는 있었어요. 뭐 제가 기사에는 쓰진 않았는데 내과계 선생님들 그런 거 취재할 때 좋아해요. 우리 그런 기사에 쓰지 않은 말씀을 얘기. 실제로 하기도 하셨어요. 복지부랑 그 이런 의견 교환을 할 때 어찌됐든 의사들이 들어가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네. 협회에서 들어갔던 어디서 들어갔던.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외과계 사람이었다라는 얘기를 내과계에서는 하긴 하죠. 노한규 네. 전 회장 때 시작된 일인가요 혹시? 흉부외과시죠. 그분은 흉부외과시고 아니 뭐 병원계 뭐 인사분들이 뭐 그쪽 분들이 많으셨다 뭐 이런 얘기를 자세한 병원 얘기는 제가 못 드리겠고 아무튼 뭐 병원협회 김윤수 회장은 무슨 과예요? 김윤수 회장 말고 이제 뭐 최근에 오신 그분이 뭐 박상근 회장님이 외과계.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뭐 아무튼 아니 뭐 온 세상이 다 아는데 뭘 이렇게 네. 그분이 꼭 여기 연관됐다고 얘기는 그렇죠. 못하니까. 왜냐하면은 뭐 아니 충무진 근데 뭐 회장은 지금 이게 연관돼 중요한 있겠어. 게 그냥 하는 뭐냐면 얘기지 우리가. 병원계에서는 병원장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장 입장에서는 별 문제 저희가 없죠. 없는 겁니다. 야 들어올 이거 것만 재밌다. 들어오면. 이 이슈는 되게 이제 보통 우리가 복지부 관련 수가 관련 이슈가 나오면 대개는 병원장들이 이제 이제 병원장들이 막 아각거리거나 그렇죠. 아니면 이 개원이들의 의견을 모아서 의사협회가 막 아각거리거나 해야 되는데 이거는 내과 학회가 학회가 직접 제일 나서는, 지금 말 얘기 많이 하고 있죠. 그게 이제 뭐 그것도 내과 중에도 개원과는 사실 별로 상관없잖아요. 상관없죠. 네. 선택진료비를 어차피 진짜 이 내과 학회 교수들이나 이쪽 이제 좀 큰 병원 계시는 분들한테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이슈가 됐군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복지부는 이 지금 마련한 보상 방안에서 크게 뭐 기조를 바꿀 것 같지는 않아서요. 내과계의 우려는 사실이 될 가능성이 지금 커지고 있는데 문제는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 뭐 병원장들은 당연히 뭐 들어올 돈만 들어오면 별 해서 이 의견이 없을 것 같고 동료 의사들도 내과계의 이런 어려움에 크게 동조를 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선택진료비 남의 일이죠. 예, 남의 네. 일이죠. 선택진료비가 많아지면 뭐 인센티브를 더 받거나 이러면 괜찮은데 좀 취재를 해보니까 인센티브와 관련해서 뭐 선택진료를 많이 한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주는 대학병원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꽤 있을걸요? 아니요. 제가 보니까 사립대는 안 하고 있고요. 사립대 병원 같은 경우는 이 선택진료비로 인센티브를 주는 거 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대 병원 같은 경우가 인센티브를 이런 선택진료비에 연계해서 줬었는데 말이 좀 많이 나와서 상한선을 정하고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렇게 선택진료비가 개편되면서 그 인센티브 제도 조금 바꾸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동료 의사들 같은 경우도 굳이 뭐 내 선택진료비가 남한테 간다고 해서 뭐 별로 뭐 불이익을 받는 게 없어지는 상황이거든요. 선택진료비 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는 오히려 좀 별로 없군요. 그러니까 없습니다. 전체 매출에 대한 저도 인센티브는 꽤 있어도 많을 줄 알았는데 선택진료비만 딱 그렇지는 놓고 않더라고요. 요거에 네. 몇 퍼센트 이렇게 주는 경우는 네. 흔하지 않다고요. 없습니다. 그 어떤 경제적 인센티브보다는 어떤 자기가 오래 경험이 있고 선택의 대상이 됐다는 어떤 감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전문가로서. 그러게요. 그런 것도 네. 있죠.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올해는 아까 65까지만 100에서 네. 65로 줄인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더 줄이잖아요. 앞으로는 선택 의료 기준을 좀 강화해서 수 네. 자체를 줄이고 더 강화하고 궁극적으로는 한다고 하는데. 아예 선택진료비를 폐지하는 게 복지. 근데 참 그게 맞아요? 뭐요? 이 뭐 1년차, 2년차, 네. 뭐 3년차보다 20년차, 뭐 15년차 이분들이 훨씬 더 경험도 많고 시간적으로도 효율적으로 쓰실 테고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진료가 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주지 않는 인정해주지 않는 게 맞는 거예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근데 그런 얘기는 가장 많이 나왔는데 핵심은 이제 그거죠. 이제 국민들이 가서 선택진료 의사를 선택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 가장 큰 핵심이었고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이런 아니 그러니까 강제적이라는 그동안 보상을 나온 거죠. 선택할 수 없었던 것이 문제라면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만들어 줘야 된다. 이거까지는 동의하지만 아예 없애버리면 이거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아예 없애는 건 아니, 아닌 거의 게 다 없애겠다는 거잖아요 예, 지금. 뭐 복지부는 전문 의사제를 도입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긴 있습니다. 아니, 뭐 아예 뭐 이미 전문의도 있고 세부 전문의, 분과 전문의까지 다 있는데 추가로 전문 의사제를 해가지고 참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여태까지 그 병원의 수입의 큰 포션을 갖다가 지금 5천억 정도를 네, 갖다가 국민들한테 좀 부담시켜서 하고 있다가 이제 그거 없애면서 보험 재정으로 이제 돌려주겠다는 건데 그럼 원래부터도 이건 올릴 수 있었다는 건 아니에요?
뭐 그런 얘기도 할 수 수가가 있고 예, 좀 더 이제 깊이 들어가면 우리 저번에도 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 서민들이 낸 보험료로 예. 중산층의 대학병원 그렇습니다. 이용을 네. 지원하는 형태이기 그렇죠. 때문에 말이 안 되는 정책이라니까 예, 이거는. 희한하네요. 3대 비급여 하면서 네. 계속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 제가 뭐 여기저기 글도 쓰고 말 많이 했는데 3대 비급여 정책은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지금. 중산층들이 좋아하는 중산층들이 많이 요구했던 사항을 들어주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서민들이 낸 돈으로 중산층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형태로 디자인이 지금 됐다니까요. 앞으로 점점 더 대학병원, 대형병원들의 환자 쏠림 현상 더 심해질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예, 이거 그렇죠. 어떻게 할 그렇게 되면 거냐 더 말이죠. 그렇죠. 예. 예. 뭐 박쌤은 왜 그 의료계 또 오피니언 리더면서 이거에 영향을 안 줬습니까? 영향을 못 준 거지 내가 안 줬어. 아, 못 줬어요? 나는 3대 비급여 정책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맨날 얘기를 했는데 나의 오피니언은 네. 전혀 안 받아들여진 거지 정부에. 그러시구나. 크로스가 올렸는데 누가 안 받아준 거네 말하자면. 그렇죠. 크로스는 네. 정확했는데 네. 없었다고. 박쌤의 의견이 조금 정책에 많이 반영되는 그런 시대가 왔으면 빨리 보건- 왔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 가서 음. 예? 개념 의료 좀 읽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안 읽어보더라니까 사람들이. 많이 바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어제 내려갔다는데. 복지부 그냥 선물을 해주세요. 팔지 말고. 몇 개는 선물해줬어. 어떻게 다 줘. 복지부 공무원이 몇 명인데 네. 높은 사람들한테 몇 명 드렸으면은 자기가 읽어보고 말이지. 읽어봤다고 해도 인사는 몇 분이 했는데 인사만 하면 뭐하냐고. 자기가 예산으로 좀 몇 건 사가지고. 노골적으로 광고를 하네. 노골적으로. 예. 하여튼 이 네. 3대 비급여 개선 정책은 문제가 많아요. 다음에 우리 또 한번 얘기합시다. 오늘은 네, 그만하고. 알겠습니다. 예. 자, 곽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하게 의료계의 최신 뉴스와 실시간 접속을 원한다면 바로 여기 앱으로 만나는 청년 의사. 깨알같은 의학 상식, 보건의료계 이슈에 대한 거침없는 해부. 팟캐스트 나는 의사다를 모바일로 만나볼 수 있는 참 좋은 기회. 아이폰, 아이패드, 안드로이드 구분 없이 두루두루 설치가 가능한 청년의사 앱. 지금 바로 설치하세요. 예, 오늘 히포크라테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히구라 청취 소감 페이스북이나 팟빵, 아이튠즈에 남겨주시고요. 이메일 radio@docdoc.co.kr 혹은 문자 1666-1895로 남겨주십시오. 예, 지금까지 PD 송수연, 작가 김은영이었습니다. 들리는 신문 히포크라테스 2014년 6월 27일자 방송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